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산에듀 강사 남미수입니다. 자성체와 자기회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기자기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저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첫 시간 때 이 전기자기야 뒷동산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네, 제가 뒷동산이라고 했죠. 강사님, 뒷동산이 너무 높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뒷동산이 좀 높아 보이지만 아니에요. 다 왔습니다. 이제 정상 표지판이 보여요. 조금만 더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요쯤 왔을 때 여러분들 힘드시거든요. 지금 다 와가지고 포기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성체 자기회로 하는데 이 파트는요, 실제로 앞에서 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추가로 공부할 부분이 많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자성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성체는 우리가 전개 때 배웠던 유전체와 대응됩니다. 그리고 자기회로는요, 5장에서 배운 전기회로와 대응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자성체부터 갈 건데 이 자성체가 뭐냐면 평소에는 자석이 아니에요. 근데 평소에는 자석이 아닌 친구한테 자계를 가합니다. 자기장을 가해요. 그러면은 자석이 되는 애를 자성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려놨는데 얘가 뭐예요? 자성체입니다. 평소에는 자석이 아니었는데 자석을 가합니다. 또는 자계를 가해요. 그럼 얘가 자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N극이죠. 그럼 여기는 S극, 서로 붙는 S극이 만들어지고 여기는 S극이니까 N극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이게 바로 자성체가 됩니다. 근데 자성체의 종류가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또는 역자성체가 있어요. 자, 우리가 유전체에서는 저렇게 종류를 안 나눴습니다. 근데 자성체는 이렇게 종류가 나눠져요. 자, 첫 번째, 강자성체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강하게 자성을 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N극, S극을 가했더니 얘가 자석이 되는데 그 자석의 정도가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아주 강력한 S극, 여기는 강력한 N극이 되는 겁니다. 그럼 상자성체는 뭐냐? 이 상자가요, 평범할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때 계급 중에서 상민이라고 있죠. 상민. 그러니까 뭐 노비도 있을 거고 뭐 선비도 있을 거고 상민이라고 있는데 상민은 가장 평범한 계급이에요. 그래서 평범한 자성체입니다. 여기 N극이 가해지고 여기 S극이 가해졌죠. 그럼 얘도 여기에도 N극이니까 S극이 가해지고 만들어지고 여기는 N극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강자성체처럼 강력하게 자성을 띠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띱니다. 얘보다는 약하게 자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반자성체, 역자성체가 있죠. 얘는 뭐냐면은 얘네들과 반대로 자성이 생겨요. 그러니까 좀 특이합니다. 그럼 N극이면 원래 S극이 생겨야 되는데 N극이 생기고 S극이면 원래 N극이 생겨야 되는데 S극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반자성체 또는 역자성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얘네들의 비투자율을 물어봅니다. 비투자율. 그래서 비투자율 μS가 됩니다. 자, 우리가 진공 공기 중에 비투자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진공 공기 중에 비투자율 얼마였어요? 1이었어요. 1. 그럼 상자성체는 1보다 커요. 근데 그냥 큰 게 아니라 매우 크다. 이제 매우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스갯소리로 뭐 인터넷에서는 넘사벽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1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자, 왜 투자율이 1보다 훨씬 더 클까요? 투자율의 의미가 뭡니까? 자속이 투과하는 정도 또는 자성체가 자석이 되는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석이 되는 정도가 당연히 진공 공기 중일 때보다 훨씬 더 크죠. 그래서 1보다 훨씬 크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상자성체는 어떻게 되나? 상자성체도 어쨌든 그 공기 진공 중일 때보다는, 왜냐면 공기 진공 중일 때는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자석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얘네들보다는 어떻게 되겠어? 크겠죠. 그래서 1보다는 크게 됩니다. 근데 얘는 넘사벽으로 크고 얘는 그냥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자성체의 비투자율을 보시면은 넘기시면 표가 있거든요. 다음 장에 표 보시면은 강자성체는요 거의 얘가 5천 막 이래 5천. 근데 상자성체는 비투자율이 뭐 1.2, 1.3 이렇습니다.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가 역자성체는 어떻게 됩니까? μS가 1보다 작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물어보니까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강자성체의 종류, 상자성체의 종류, 반자성체, 역자성체의 종류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일단 강자성체의 종류는요. 니코, 망철 기억합니다. 자, 니켈, 코발트, 망간, 철입니다. 자, 이렇게 기억합니다. 제가 성형수술을 했어요. 자, 성형수술을 하고 이제 붕대를 묶고 잘 됐는지 이제 의사한테 확인받으러 갑니다. 의사가 이제 제 붕대를 푸는 거죠. 붕대를 풀고 제 코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의사가 약간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니코 망철다. 뭐라고요? 니코 망철다. 니코 망철. 죄송합니다. 뭐라고요? 니코 망철다. 니코 망철. 그래서 니코 망철 기억을 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진짜 부끄럽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이 망간이라는 놈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이 망간은 살짝 빼줍니다. 왜 빼냐? 이 망간은 사실 엄밀하게는 상자성체예요. 근데 특수 제작을 하면 강자성체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좀 애매한 친구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얘 가지고 장난은 안 칠 거예요. 근데 니코 망철다. 외우기 재밌잖아. 그래서 제가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니코 망철인데 망은 좀 애매하다. 니코철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다음은 상자성체입니다. 자, 상자성체는요. 안 외워도 됩니다.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반자성체, 역자성체 가보겠습니다. 이 반자성체, 역자성체는요. 금, 은, 동. 자, 우리가 동이라고 하는 건 구리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비스무트라고 하는 애까지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자, 이거는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까요? 자, 우리가 반자성체 또는 역자성체죠. 그럼 역하면은 역도 생각합니다. 역도. 그러니까 우리가 올림픽의 역도 생각해서 올림픽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있죠.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 B는 어떻게 기억을 하냐. 자, 우리나라 역도 선수 중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바로 장미란 선수입니다. 장미란 선수가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때 금메달을 획득하셨죠. 근데 그때 2등, 3등, 그러니까 은메달과 동메달 선수가 나중에 보니까 약물 반응에서 이제 양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물을 사용하고도 어떻게 해요? 장미란 선수를 이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메달 아마 동메달이 박탈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비공식적으로는 장미란 선수가 금은동을 다 땄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뭐라고요? 비공식적으로는 금은동 다 땄다. 이렇게 암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장미란 선수를 통해서 암기법을 만들어서 영광스럽습니다. 뭐 어찌됐건 여러분들 일단 뭐 그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땄구나. 니코 망철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정말 부끄럽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자성체의 내용이 됩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자화의 세기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자화 세기부터 제가 설명을 할 건데 이 파트에서는요. 전부 다 강자성체다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할 거예요. 전부 다 강자성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자성체다 하면은 전부 다 강자성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자화의 세기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 자화의 세기는요. 우리가 앞에서 분극의 세기 배웠죠. 이 분극의 세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이게 거의 비슷하다라는 건데 그냥 이거 없애버릴게요. 같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보시면은요. 여기 N극, 여기 S극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에 뭘 넣었다? 자성체를 넣은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분극에서는 콘덴서였죠. 콘덴서 사이에 유전체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콘덴서 플러스, 여기는 콘덴서 마이너스였죠. 그럼 자석 여기는 N극, 여기는 S극. 자, N극을 플러스 M 자라고 했고 S극을 마이너스 M 자라고 했죠. 사실상 똑같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자성체가 여기 N극이고 여기 S극이니까 자화가 된다. 따라서 여기는 S극, 여기는 N극이 된다라고 했죠. 자, 요 과정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면은 사실 요 안에는 작은 자석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작은 자석들이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작은 자석들이 배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S극, 여기 N극, 여기 S극, 여기 N극, 여기 S극, 여기 N극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가운데 부분 보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N극, S극 상쇄되죠. N극, S극 상쇄됩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다 상쇄되고 남는 것은 뭡니까? 한쪽 S극, 한쪽 N극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분극할 때랑 완전히 똑같죠. 분극할 때도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리면은 어쨌건 간에 좌측이 S극이 되는 것이고 우측이 N극이 되는 것이죠. 그럼 S극을 우리가 마이너스 M 자하로 표현해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M 자가 있다 라고 봐도 되고 N극이니까 플러스 M 자가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플러스 극이 나눠졌죠. 분극 현상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의 자화의 세기는 어떻게 구할까요? 똑같죠. 여기에 마이너스 M 웨버의 자하가 모여 있을 거고 여기에 플러스 M 웨버의 자하가 모여 있을 겁니다. 그럼 자화의 세기는 분극의 세기와 마찬가지로 전체 면적 S분의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모여 있는 총 자하량이 되는 것이죠. 옆에다가 다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화의 세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J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J로 나타내고 전체 단면적분의 자의 세기 S분의 M으로 나타냅니다. 근데 우리가 M보다는 파이로 많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S분의 파이로 많이 나타내고 단위는 뭐가 되겠습니까? 웨버. 우리가 자속의 단위가 웨버고 미터 제곱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속 밀도와 같은 단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우리가 S분의 M이죠. 그럼 여기다가 위아래 L을 곱해볼게요. L. 그럼 L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는 최적이 됩니다. S에다가 면적에다가 L을 한 번 더 곱했으니까 V분의 ML이죠. ML은 뭡니까? 자기 모멘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단위 최적당. 자기 모멘트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분극의 세기랑 똑같았습니다. 맞죠? 분극의 세기는 단위 최적당 전기 쌍극자 모멘트였잖아. 그래서 우리가 요 공식은요. 사실 여기 자화의 세기에서는 V분의 M 더 많이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까지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합니다. 단위 최적당 자기 모멘트. 그럼 지금부터 이제 자화의 세기를 한번 볼 건데 자, 우리가 자화의 세기 보기 전에 우리가 분극의 세기 복습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입실론 제로 그리고 입실론 S-1에 뭐였습니까? 2다 이렇게 나타냈던 거 기억하시죠? 지금 여러분들 이거 다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D에 그리고 1-2 S분의 1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단위는 뭐라고 했습니까? 클롱퍼 미터 제곱이다 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럼 자화의 세기는 얘랑 완벽하게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개념 설명도 거의 똑같죠? 그럼 J는 자화의 세기 J는 어떻게 됩니까? 뮤 제로에 엡실론을 뮤로 바꿔주면 됩니다. 뮤 SM-1에 전개니까 자개로 바꿔주고 자속 밀도니까 다시 전속 밀도니까 자속 밀도로 바꿔주고 1 엡실론은 뮤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단위는 웨버 퍼 미터 제곱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뭐 추가로 외울 거 없죠? 추가로 외울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입실론 제로, 입실론 S-1 얘라 뭐라고 했죠? 분극률이라고 했습니다. 분극률에서 입실론 제로를 없애면은 입실론 S-1 뭐라고 했죠? 비분극률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자, 우리가 카이 표현 방식도 똑같죠. 카이라고 나타냅니다. 이 카이는 분극률 그 자화율이에요. 자화율. 여기서 분극률이었죠. 근데 자화의 세기니까 자화율이에요. 자화율. 얘는 자화율이고요.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뮤제로에 US-1이 됩니다. 그럼 카이에 S를 붙였다라고 하는 건 뭐가 되죠? 비자화율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유전율에서 입실론 제로를 빼면은 비유전율이 되었던 것처럼 자화율에서 뮤 제로를 빼면 비자화율이 되겠지. 그래서 뮤 S-1이 된다. 요거까지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제가 앞서 투자율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근데 이 자화율은 어떻게 되냐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강자성체의 자화율은 어떻게 되냐. 자, 우리가 잘 보세요. 기준이 1이었습니다. 그럼 뮤제로가 1일 때 자화율 값은 어떻게 됩니까? 뮤제로가 1일 때. 뮤S죠. 뮤S가 1일 때. 뮤S가 1일 때. 여기 1 넣으면 뭐가 돼요? 1만 했으니까 제로가 되죠. 그러니까 기준이 1이 아니라 0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1을 0으로만 바꿔주면 돼요. 그럼 강자성체에서는 자화율이 0보다 매우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자화율이라는 것은 자화가 얼마나 잘 되냐잖아. 그리고 강자성체는 0보다는 클 건데 0보다 훨씬 크겠지. 자화가 잘 되니까. 그럼 상자성체는 0보다 크긴 큰데 조금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자화율이 1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시험 문제 상당히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우리가 감자력이라는 개념 한 개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봅니다. 우리가 N극에서 S극으로 뭐가 발생합니까? 자계가 발생합니다. 또는 자기력선이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자성체에서 S극, N극이 만들어졌죠. 그럼 여기서도 N극에서 S극으로 뭐가 발생합니까? 자기력선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얘가 돌아가서 S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잘 보시면은 이 자계는요, 이 초록색의 자계는 노란색의 자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소시키고 있죠. 반대 방향이니까.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 노란색의 자계를 감소시키는 자계다라고 해서 감자력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감자력. 그래서 기호로는 감자력도 자계이기 때문에 H로 나타내고 소문자 D를 붙입니다. 이 D는 디마그네틱제이션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마그네틱제이션, 이 자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계를 D가 붙으면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계를 감소시키는 친구다라고 해서 HD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감자력이다, HD라고 하는 것은요, 수식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자화의 세기 J와 비례합니다. 왜냐면은 자화의 세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N극, S극에서 이 면적에서 발생하는 총 자하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화의 세기가 크다라는 것은 여기 자하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그 말은 N극이 엄청나게 세다라는 거야. 그럼 N극이 세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N극에서 발생하는 이 감자력 당연히 세지겠죠. 그래서 두 개는 비례한다. 자, 그런데 여기 비례상수가 붙는데 이 비례상수는 뮤 제로분의 n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굳이 안 해도 됩니다. 단지 감자력이다라고 하는 애는 J, 자화의 세기와 비례한다. 요 정도만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럼 얘는 뭐냐면은 뮤제로는 4파이 곱하기 10-7승 상수가 되는 것이고 n은 감자율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감자율. 자속이 감소되는 정도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n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은 감자율이니까 당연히 0과 1 사이가 되게 됩니다. 율이니까.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n 값이요. n 값이 우리가 환상 솔레노이드일 때 앞에서 배웠죠. 환상 솔레노이드. 그러니까 자성체의 형태가 환상 솔레노이드다 라고 한다면은 이때는 감자율이 제로가 됩니다. 감자율이 제로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 0 넣으면 감자력 자체가 없어요. 환상 솔레노이드에는. 자, 그런데 9다. 얘가 만약에 9자성체다 라고 한다면 감자력이 어떻게 됩니까? 감자율이 3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수치도 시험 문제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합니다. 자, 어떻게 기억을 하냐? 자, 우리가 이렇게 기억합니다. 9, 3, 1이죠. 그러면은 9월 31일 환영합니다. 뭐라고요? 9월 31일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9월 31일에는 누군가를 환영해 주세요. 강사님 9월 31일 없는 날 아닌가요?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 없는 날 맞는데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암기법은 그냥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진지하게 여러분들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자, 없는 날이니까 더 외우기 쉽네. 9월 31일에는 누군가를 환영해 주세요. 난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급하니까 빨리 끊고 올게요. 네, 그러면은 다음 장 넘어가기 전에 여태까지 배운 자화의 세기 공식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화의 색이 J는 뮤제로 뮤s-1h B 1 뮤s분의 1이다. 이 공식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주셔야 된다. 정말 자주 나오는 공식입니다. 근데 교재 밑에 보시면은 자화의 색이다라고 해서 또 다른 공식이 있어요. 자, 이 공식은 뭐냐면은 여기 n이 있죠. 감자유를 이용해서 자화의 세기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기출문제 등장은 합니다. 근데 얘에 비하면 거의 안 등장해요. 자, 그런데 등장하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 외울 필요 없습니다. 복잡하죠? 외울 필요 없고 감자율로 나타낸 자화의 세기 공식이 있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출 풀다가 이 공식 나오면은 그때 들어와서 그때 암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한 가지 팁. 만약에 문제에서 자화의 세기 공식을 구하시오 라고 하고 얘를 찾으라고 할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냐? 감자율에다가요, 여러분들이 0을 넣습니다. 0을 대입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0이니까 얘 사라집니다. 그리고 1 남죠. 그럼 결론적으로 그냥 얘네들 없애주면 돼요. 그리고 공식이 뮤제로 뮤s-1h가 됩니다. 그럼 형태가 어때요? 얘랑 똑같죠? 물론 이 h가 의미하는 게 다르긴 해요. 근데 형태만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n에 0을 넣었을 때 이러한 형태가 나온다. 그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만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요. 자화곡선과 바크하우젠 효과입니다. 그래서 자화곡선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자석이 되는 과정을 곡선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X축, Y축이 있는데 우리가 X축은 H, 자개가 되는 것이고 Y축은 B, 자속 밀도가 됩니다. 그래서 횡축은 자개, 종축은 자속 밀도가 됩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냐? 자, 우리가 HB 연필 아시죠? HB 연필이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뭐라고요? HB 연필이다. 그럼 지금부터 자화곡선을 그려볼 건데 이 자화곡선은 자석이 되는 과정을 그린 겁니다. 여기로 와보세요. 그럼 우리가 일단 N극에서 S극으로 뭐가 발생합니까? 자개가 발생합니다. 이때 자개 H가 되는 거예요. 이 H가 바로 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자개가 발생하니까 이 자성체는 여기 N극으로 자화될 것이고 여기 S극으로 자화될 겁니다. 그럼 얘가 이제 자석이 되었으니까 여기 안에 자개가 발생할 겁니다. 자개가 발생했다라는 거는 자속 밀도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성체 내에 이 자속 밀도를 B, 이 종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외부 자개를 세게 하면 세게 할수록 얘는 더 강한 자석이 되겠죠. 그럼 자석 밀도는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얘도 같이 증가가 돼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은 H가 증가함에 따라 자석 밀도가 증가해야 되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증가합니다. 자, 그런데 한없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점에 가면은 포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제 자석 밀도의 곡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포화 현상을 우리가 자기 포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 포화 현상 많이 겪습니다. 우리가 배가 고플 때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 하더라도 한 그릇 먹고 두 그릇 먹고 배가 부릅니다. 그럼 세 그릇은 못 먹잖아. 포화가 되어서 배가. 강사님 이미 다 포화가 된 것 같은. 그만하세요. 자, 좋습니다.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포화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자성체를 수도관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관은 100리터짜리다 하겠습니다. 100리터짜리. 그럼 우리가 1리터를 넣었어요. 1리터. 1리터를 넣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몇 리터가 나오죠? 1리터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50리터 넣어볼까요? 50리터. 50리터를 넣었다. 그럼 당연히 50리터가 나올 겁니다. 그럼 100리터를 넣어볼게요. 100리터를 넣으면 당연히 100리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120리터를 넣었다 하겠습니다. 120리터. 120리터를 넣으면 몇 리터가 나옵니까? 얘가 최대로 흘려줄 수 있는 게 100리터니까 당연히 100리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죠? 포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성체도요, 본인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치를 찍으면은 그 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1리터가 넣어줬더니 1리터가 나왔죠. 50리터도 50리터가 나옵니다. 근데 자, 100리터를 넣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100리터가 나왔죠.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뭐 120을 넣든 130을 넣든 항상 100리터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 포화 현상이 되는 것이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여기서 교재 보시면은 자속 밀도뿐만 아니라 자화의 세기도 그려져 있습니다. 그럼 자화의 세기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화의 세기는 뮤제로 뮤s-1. 자, 여러분들 멍 때리면 안 되고 같이 입으로 얘기하면서 또는 써보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뭐가 되었죠? H가 되었습니다. 그럼 얘를 분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분배를 해보겠다. 그러면은 뮤제로에 뮤s에 마이너스 뮤 제로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h를 곱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얘를 분배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떤 식이 나오냐? 자, 뮤제로 뮤 s에 h에 마이너스 뮤제로 h가 나온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뮤제로 뮤s h 뭐가 됩니까? 자속 밀도 b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뮤제로 h가 됩니다. 얘가 의미하는 것이 자화의 세기가 됩니다. 그럼 자화의 세기라고 하는 것은 이 자속 밀도에서 뮤제로 h만큼 빠진 거예요. 자, 그럼 뮤제로 h는 아주 작은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속 밀도에서 뮤제로 h가 빠졌다라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형태는 똑같은데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요때 요 차이가 뭐가 됩니까? 뮤제로 h가 되는 거야. 뮤제로 h. 그래서 얘는 약간 작습니다. 약간 작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사실.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화의 세기는 자속 밀도보다 약간 작다. 진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은요. 히스테리시스 곡선입니다. 이 히스테리시스 곡선은 자화 곡선을요. 조금 더 범위를 넓힌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좀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얘도 자화 곡선이에요. 그럼 자화 곡선 HB 연필 기억하라고 했죠. X축 A, Y축 B다. 근데 이 자화 곡선은요. 우리가 얘를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하거든요. 자화 곡선은 1사분면만 나타낸 거예요. 근데 히스테리는 1, 2, 3, 4 전체로 한번 해석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자화곡선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화곡선의 외부에 자개가 가해지면은 여기 자속밀도가 발생한다고 했죠. 그런데 얘가 커지면 자속밀도도 커진다. 근데 한없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포화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했죠. 그럼 이 상태에서 외부 자개 세기를요. 다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방향은 똑같아요. 방향은 똑같고 줄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속 밀도도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작아집니다. 작아져요. 작아지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지점 보시면은요. 요 지점에 지금 자개의 세기가 얼마입니까?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는 자개의 세기가 제로예요. 얘가 없다라는 거야. 근데 자속 밀도가 존재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자개가 없는데 얘는 자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 자석에다가 바늘을 문지르고 자석 버리고 바늘 냅둡니다. 근데 자석이 없어졌는데도 바늘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계속 자석이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자석을 버린 행위가 뭐예요? 외부 자개가 없는 경우죠. 외부 자개가 없더라도 바늘은 계속 자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자성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H가 제로가 되더라도 여기에는 요만큼의 뭐가 남아있다? 자속이 남아있다. 그래서 얘를 잔류하고 있다라고 해서 잔류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B라고 하고 R은 레지듀얼이라고 우리가 잔류의 영어 단어입니다. 얘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잔류작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는 무슨 짓을 할 거냐? 자기가 제로였지 않습니까? 반대 방향으로 자기를 가합니다. 이제 반대 방향으로 걸어져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남아있는 자기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겠죠. 그러다가 결국 제로 지점에 가게 됩니다. 그럼 이 지점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지점에서 반대 방향으로 요만큼의 자계를 가했어요. 이때 이 자계를 보자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HC라고 해요. C는 보자력을 영어로 하면은 coercive라고 하거든요.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HC가 붙는 거예요. 얘는 뭐라고? 보자력이라고. 자, 보자력의 의미는 뭐냐면은 자석을 비자석화 만드는데 필요한 자계의 세기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서 자석이었던 애를 잔류자기를 완전히 없애버렸잖아. 그 완전히 없애버릴 때까지 필요한 힘이 보자력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계를 이제 여기까지 이제 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얘가 이제 비자석화가 된 거지. 여기 가면 이제 잔류자석이 없기 때문에 얘가 그냥 비자석화가 된 상태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요 지점에서 H를 반대 방향으로 계속 증가시킵니다. 그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겠죠. 요 방향으로 증가합니다. 증가하다가 또 포화가 일어나겠죠. 포화. 계속 증가시키면은 여기 자석 밀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석 밀도가 또다시 증가하다가 포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포화가 됐을 때 다시 얘를 어떻게 해준다? 작게 해줍니다. 그럼 얘도 작아지겠죠. 그럼 다시 작아집니다. 작아지다가 또 요 지점에 옵니다. 이 지점은 뭐예요? 다시 H가 제로가 되는 지점이죠. 얘가 없어지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잔류자기는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잔류자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반대 방향, 요 방향 H 요 방향으로 가해주게 되면 남아있는 잔류자기가 보자력에 의해서 제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로 다시 온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자, 요 상태는 뭐예요? 또 같은 말을 하고 있죠. 이제 비자석화가 된 거잖아. 비자석화가 된 겁니다. 그럼 요 상태에서 다시 얘를 증가시킨 거죠. 증가시키면 또 B가 증가시키는데 어떻게 된다? 포화가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다?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히스테리시스 곡선을 자기 이력 곡선이라고도 하거든요. 왜 자기 이력이라고 하냐면 자기 이력이 무슨 뜻이에요? 자화가 된 경험이 있다라는 거죠. 자석이 된 경험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경우는요. 처음에 자석이 아닐 때 시작했어요. 이 자성체는 그러니까 자기 이력이 없는 친구죠. 그러니까 스타트할 때 여기서부터 스타트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갔어요. 근데 만약 한 번이라도 자기 이력이 있는 애라면 여기로 안 갑니다. 무조건 이 곡선 내만 뱅글뱅글 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전자석과 영구자석을 좀 비교를 해주셔야 됩니다. 좀 구별하기 위해서 전자석은 빨간색. 자, 일단 전자석부터 볼게요. 이 전자석은 전류를 가하면 자석이 되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자석으로도 만들 수 있고 비자석으로도 만들 수가 있는 친구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폐차장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폐차장 가면은 이 큰 전자석이 있습니다. 이러한 큰 전자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자동차가 많이 있죠. 자동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를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얘를 자석으로 만들어요. 자석으로 만들어서 여기 자동차를 이렇게 붙입니다. 이렇게 붙어 있겠죠, 자동차가. 이렇게 많은 자동차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윙 움직여가지고 이 자동차를 어디다가 다른 곳에다 옮겨놔야겠지. 그럼 윙 붙은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제 떨어뜨리고 싶어, 이번에는. 여기를 이제 떨어뜨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비자석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전자석은 자석으로도 사용을 해야 되고 비자석으로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얘는 잔류자기는 어떻게 돼요?
잔류자기는 커야 됩니다. 일단 자석이 이게 크다라는 건 그만큼 자석의 힘이 세다라는 거죠. 자동차를 붙게 하려면은 잔류자기는 커야 됩니다. 그럼 보자력은 어떻게 될까요? 보자력은 뭐예요? 자석을 비자석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힘입니다. 그럼 그 힘이 어떻게 돼요? 작아야지. 그래야 우리가 자석을 비자석으로 만들고 비자석을 자석으로 만들고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자력은 작다라는 거예요. 그럼 영구자석은 어떻게 될까요? 영구자석. 자, 우리가 영구자석은 말 그대로 그냥 얘는 뭐 그냥 태어나기를 자석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잔류자기도 커요. 자석도 엄청 셉니다. 그리고 보자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그냥 자석이에요. 비자석이 될 수가 없어. 따라서 보자력이 엄청나게 크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여러분들 구별을 해주셔야 되고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겠다 하면 전자석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지. 이게 홀쭉하게 될 겁니다. 왜? 잔류자기는 크고 보자력은 작아야 되니까. 그럼 영구자석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 잔류자기가 사실 전자석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보자력도 엄청나게 커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빨간색이 전자석, 초록색이 영구자석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만 더 또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면적. 자, 이 히스테리시스 곡선에 자, 우리가 PH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PH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면적이다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하면은 또 여러분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면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면적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 이 면적이 의미하는 거는 지금 계속해서 얘가 자화가 되었죠. 얘가. 그러니까 자화가 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이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손실로 봐도 돼요. 우리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밥을 먹죠. 그럼 밥이 어떻게 된 거예요? 소모된 거지. 손실된 거잖아. 그래서 얘를 히스테리시스 손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손실. 단위도 우리가 에너지니까 줄 퍼 미터 삼승. 그러니까 단위 부피당 에너지 단위 최적당 에너지가 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기울기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기울기는 가로축분의 세로축입니다. 그럼 h분의 b가 기울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 그냥 밑에다가 적어주세요. 우리가 b는 뭐예요? h죠. 그럼 h분의 b는 뭐예요? 뮤죠. 투자율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히스테리시스 곡선 또는 뭐 자화 곡선의 기울기가 뭐다? 투자율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자화 곡선 아마 그 교재는 투자율도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 투자율은 여러분들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히스테리시스 곡선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요. 자화에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자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공식이에요. 그래서 얘는 일단 단위부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단위는요. 일단 에너지이기 때문에 줄이 되겠죠. 줄. 자, 그런데 단위 최적당 에너지예요. 그래서 줄 퍼 미터 삼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공식은요. 자, 우리가 3장에서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 배웠죠. 그때 단위 최적당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 공식을 여러분들이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위 보시면은 그때 공식이 떠올라야 돼요. 같이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W는 어떻게 됐습니까? 2분의 1의 엡실론의 2의 제곱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공식 중에 전속 밀도 D라고 하는 거는 엡실론의 2로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공식을 활용해서 얘를 변형했죠. 그럼 엡실론 2가 뭐예요? D가 되는 거니까 2분의 1에 2D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는 엡실론분의 D죠. 그래서 2 대신에 엡실론분의 D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 엡실론분의 D의 제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의 단위가 뭐예요? 줄 퍼 미터 삼승이었죠. 줄 퍼 미터 삼승. 자, 그런데
이 줄 퍼 미터 3승은 뭐랑 단위가 같았습니까? 뉴턴 퍼 제곱미터랑 같았습니다. 즉 얘는 단위 최적당 에너지로도 해석할 수 있고 단위 면적당 힘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얘는 힘 공식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공식이 왜 같을까요? 설명해 드렸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줄의 단위가 에너지입니다. 그럼 1이죠. 그럼 우리가 1은요. 힘 곱하기 거리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얘를 뭐로 나눈 겁니까? 거리의 3승으로 나눈 것이죠. 그래서 거리 약분해주면 하나씩 약분해줍니다. 그럼 거리 제곱분의 힘이 나오죠. 힘의 단위는 뭐죠? 뉴턴. 거리 제곱이니까 미터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위와 이 단위가 동일하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자화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식을 제가 적을 건데 이 공식 외우셨으면 특별히 외울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W는 2분의 1에 엡실론과 대응되는 거 뭐였죠? 투자율 μ였습니다. 그리고 E와 되는 거 자개 H라고 했죠. H의 제곱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공식으로 변형을 하면 될까요? 전속 밀도 D니까 자속 밀도 B로 바꿔주고 엡실론을 μ로 바꿔주고 전개 1을 자개 H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B는 μH 공식으로 변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B가 μH니까 여기 BH가 되겠죠. 2분의 1에 BH가 될 것이고 그리고 H 대신에 μ분의 B를 넣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2μ분의 B제곱이 되겠죠. 여러분들 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얘의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줄 퍼 미터 3승 그리고 뉴턴 미터 퍼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교재 보시면은 에너지 밀도 그리고 자석 표면에 작용하는 전자석의 단위 면적당 흡입력 그러니까 두 개가 똑같은 공식입니다. 이 공식이 뭐예요? 에너지 밀도이면서 단위 면적당 발생하는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기출문제 푸시다 보면은요. 단위 면적당 힘을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냥 힘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당 공식에다가 단면적만 여러분들이 곱해 주시면 돼요. 왜? 단면적이 미터 제곱이잖아. 그래서 미터 제곱 약분이 되면은 힘만 남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유의해야 되는 거. 자, 우리가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여기 철편이 있습니다. 철편. 철편이 있고 여기에 자석이 이렇게 등장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자석과 철편이 지금 만나고 있죠. 그러면 얘네들 사이에 힘이 발생할 겁니다. 그럼 철편이 받는 힘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단면적을 곱해 주셔야 되는데 단면적을 곱할 때 이 자석의 단면적이 S다 라고 주어질 겁니다. 그럼 그 S를 여기에다가 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사실 이런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언제가 문제가 되냐. 자, 우리가 자석 중에서 디귿자 형태 자석이 있습니다. 디귿자 형태 이렇게. 얘랑 철편이랑 같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문제에서 얘의 단면적이 S고 얘의 단면적이 S다 이렇게 주어줍니다. 그럼 이때 철편이 받는 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S만 곱해주면 되겠어요? 안 돼요. 이 경우에는 S 지금 두 개잖아요. 그래서 이 S를 곱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이거 구별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이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걱정할 것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 볼게요. 그 다음 장 보면은요. 자기차폐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정전차폐 배웠어요. 그때도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정전차폐는 100% 차폐가 가능합니다. 근데 자기차폐는요. 100% 차단은 못해요. 완전 차단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정전차폐는 도체를 사용하여 외부 전개 영향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지만 자개는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간에 완전히 차단은 불가능하지만 차단하기 위해서는 투자율이 대단히 큰 강자성체로 둘러싸면 어느 정도 영향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자기차폐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그림 보시면은
자, 비투자율이 큰 중공구입니다. 그래서 중공구가 뭡니까? 지금 가운데가 비어있는 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빌공짜니까. 그래서 가운데가 비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비투자율이 어떻다는 거예요? 여기에 비투자율이 엄청나게 높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투자율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속이 투과하는 정도라고 했어요. 즉 자속이 투과하는 정도가 여기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기력선이죠. 자기력선이 오다가 전부 다 이 부분을 투과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전부 다 여기를 투과하려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전부 다 여기를 투과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겠죠. 투자율이 높은 곳으로 전부 다 가게 될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몇 개 정도는 이제 투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0% 차폐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우리가 투자율이 대단히 큰 강자성체다.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만약에 투자율이 무한대예요. 그러면 자기 차폐도 100% 차폐가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현존하는 물질 중에서 교재 잠깐 뒤에 보시면은요. 178페이지에 4번에 여러 가지 물질의 비투자율 표가 있죠. 거기 보시면 제일 큰 게 뭐예요? 포몰로이라고 해서 비투자율이 10,000 정도 됩니다. 맞죠? 10,000. 그러니까 커봤자 만이에요. 그러니까 무한대는 돼야지 어떻게 돼? 차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이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자기 차폐에 적합한 물체는 무엇인가 이런 게 물어봐요. 뭐가 되겠습니까? 투자율이 대단히 큰 강자성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개념 확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자성체 종류 3가지를 쓰시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니코 망절다. 죄송합니다. 진짜 이거 할 때마다 미치겠네. 뭐라고요? 니코 망절다 하면서 니코 망철. 자, 망은 뭐라 했어요? 망가는 상자성체가 될 수도 있고 강자성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합니다. 니켈, 코발트, 철. 반자성체 종류 3가지를 쓰시오. 우리가 반자성체 또는 역자성체라고 했죠. 그래서 올림픽 경기 생각하면서 역도 생각하면서 금, 은, 동 그리고 굴이라고 했죠. 그리고 장민환 선수 비공식적으로 금, 은, 동 메달 다 땄다. 그래서 금, 은, 동 비스무트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각 자성체들과 비투자율의 대소관계를 표현해봐라. 강자성체는 1보다 엄청나게 크고 상자성체는 1보다 크고 역자성체는 1보다 작다라는 것이죠. 3번 자화의 세계에 대한 설명을 읽고 옳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를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화의 세계 J는 뮤제로 뮤S-1 H 맞죠? 자화의 세계 J는 틀렸죠. 우리가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B는 1 뮤S분의 1로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틀렸고요. 자화의 세기는 B 뮤제로 H가 된다. 그래서 이 자화의 세기라고 하는 것은 자속 밀도보다 살짝 작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공식이죠. 맞습니다. 자화의 세기는요. J는 단위 최적당 자기 모멘트라고 했습니다. 맞는 선지가 됩니다. 네, 그 다음은요. 자성체의 경계 조건입니다. 자, 이 파트 안경 벗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왜 계속 수업 도중에 안경을 벗으시는 건가요? 자, 여러분들 안경 끼신 분들 안경 벗으세요. 강사님 전 렌즈인데요. 자, 렌즈도 빼세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파트는요. 흐릿하게 보여도 잘 안 보여도 이해가 돼야 돼요. 왜? 앞에서 했던 거랑 완벽하게 똑같아요. 자, 우리가 앞에서 분명히 경계 조건 했습니다. 그때 전개는요. 수평 성분이 일정하다. 그래서 전개 2에 사인 세타 곱한 값이 일정했죠. 전속 밀도는 수직 성분이 일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속 밀도 뒤에 코사인 세타를 곱한 값이 일정하다. 기억나시죠? 똑같습니다. 전개가 뭐로 바뀐 거죠? 자개로 바뀐 겁니다. 그럼 자개는 수평 성분이 일정하고 자개 H의 사인 세타 곱한 값이 일정할 겁니다. 전속 밀도였으니까 자속 밀도가 됩니다. 그럼 자속 밀도는 수직 성분이 일정하고 자속 밀도의 코사인 세타를 곱한 값 B 코사인 세타는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개의 수평 성분이 같다. H 사인 세타가 같다라는 것이고 자속 밀도는요. 수직 성분이 같다. B 코사인 세타가 똑같다.
그래서 두 개를 어떻게 했다? 나눴다. 나누면은 탄젠트 세타 1분의 탄젠트 세타 2, 뮤1분의 뮤2식이 나온다라는 거죠. 전개에서는 탄젠트 세타 1분의 세타 2, 엡실론 1분의 엡실론 2였죠. 그러니까 엡실론이 그냥 뮤로 바뀐 거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할 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투자율과 굴절각의 관계입니다. 사실 이것도 완벽하게 똑같은데 그래도 뭐 한 번 정도는 제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뮤1이 뮤2보다 클 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래서 식이 이제 이렇게 주어졌는데 사실 요 식보다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더 편하죠. 앞에 식처럼 뮤1분의 뮤2 그리고 탄젠트 세타 1분의 탄젠트 세타 2로 해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뮤1이 뮤2보다 크다라고 했죠. 그럼 뮤1이 뮤2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탄젠트 세타 2보다 탄젠트 세타 1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미리 그려놨습니다. 이 탄젠트 세타는요. 세타 값이 커지면 탄젠트 값이 커집니다. 그래서 세타와 탄젠트는 비례해요. 그래서 탄젠트가 크기 때문에 세타 값도 세타 2보다 세타 1이 크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요거부터 볼게요. B1 코사인 세타. 자, 우리가 세타 1보다 세타 2가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쉽게 그러면 사인부터 할게요. 사인. 요 3번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타 1보다 세타 2가 커요. 사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증가합니다. 즉 세타가 크면 사인 값도 커요. 따라서 세타 1보다 세타 2가 크다라는 얘기는 사인 세타 1보다 사인 세타 1이 사인 세타 2보다 어떻다라는 거예요?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값이 크고 요 값이 작다라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H1은 작고 H2는 커야지 얘네 둘이가 같아지는 겁니다. 따라서 H1보다 H2가 같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코사인 세타는 반대입니다. 맞죠? 얘는 세타가 커지면은 작아져요. 따라서 지금 보시면은 코사인 세타 1과 코사인 세타 2 중에 누가 더 큽니까? 세타 1보다 세타 2가 크니까 얘는 반대로 코사인 세타 2가 커야 돼요. 그래서 얘가 크고요. 얘가 작습니다. 그럼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B1은 크고요. B2는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B1보다 B2가 어떻다? B1이 더 크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전개에서도 전개만 반대다라고 했죠. 똑같습니다. 얘는 자개만 반대입니다. 자, 만약에 뮤1보다 뮤2라고 한다면 세타 1도 2가 크고 자속 밀도도 2가 큽니다. 하지만 자개만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 조건이 나오다 마찬가지입니다. 뮤1보다 뮤2가 크면 1번이 2번보다 크면 1번이 2번보다 크고 1번이 2번보다 크고 자개만 반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개념 문제가 있거든요. 요 개념 문제는 여러분들 직접 풀어보시면 될 거예요.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요. 자기회로입니다. 그래서 자기회로 요 파트에서는 이 전기회로와 자기회로를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회로는 여러분들 5장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회로다 하면은 이러한 형태로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압을 인가하면은 전류가 흐릅니다. 맞죠? 그리고 이 전류가 저항을 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때 ohm의 법칙은 어떻게 합니까? V는 IR이죠. ohm의 법칙이. V는 IR입니다. 그럼 이때 이 V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전압 또는 전기자격에서는 전위값이 되는 것이죠. 근데 얘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기전력이다 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즉 얘는 이 기전력은 전위의 값이 되는 거죠. 자, 기전력이 뭘 의미하냐? 이 기자가 일어날 기자입니다. 저는 전류를 얘기해요. 그래서 전류를 일어나게 하는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는 이 기자가 기원할 때 기자예요. 그래서 전류의 근원지라는 얘기입니다. 즉 전류의 근원지, 전류를 만들어내는 원천이 뭡니까? 전압이라는 얘기예요. 즉 전압이 있어야 전류가 흐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물이 흐르려면 수압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전류가 흐르려면 반드시 전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기전력이다라는 의미가 이러한 단어를 이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자기회로 한번 볼게요. 이 자기회로는 자, 여기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가 흘러요. 그리고 여기 감긴 건수비가 N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일에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오른손 법칙 쓰게 되면 자속이 발생하겠죠. 따라서 여기에 자속이 발생합니다. 그럼 전기회로에서는 전류가 이 회로를 타고 흘렀겠죠. 근데 자기회로에서는 자속이 지금 얘가 철심이거든요. 철심을 타고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지나죠? 저항을 역시 지납니다. 근데 얘는 자기회로의 저항이기 때문에 RM, 이 M은 마그네틱이에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자기 저항이라고 한다. 얘는 엄밀하게 전기 저항값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도 오음의 법칙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음의 법칙을 알기 전에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기전력이 있었죠. 그럼 여기에는 기자력이라는 애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자력을 F로 표시를 해요. 그럼 얘가 뭐냐? 기자력이 됩니다. 기자력. 그럼 기자력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전이었기 때문에 얘는 자위가 돼요. 그럼 기자력은 뭐예요? 일어날 기자의 자자는 자속입니다. 즉 자속을 발생시키는 힘, 자속의 원천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기자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기자력 값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하냐? 즉 자속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일단 전류가 크면 어떻게 돼요? 자속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감긴 권수비가 크면은 역시 자속이 증가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자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자속을 만들어내는 원천이기 때문에 이 전류와 감긴 권수비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I다.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기전력이 만들어내는 게 뭐라고 했어요? 전류라고 했죠. 기자력이 만들어내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자속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전류에 뭐가 곱해져 있어요? 저항이 곱해져 있죠. 그럼 자속에 뭐가 곱해져야겠어요? 저항이 곱해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저항은 뭐가 됩니까? 자기저항, RM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자기회로에서의 오음의 법칙이 됩니다. 즉 여기에 V는 뭐랑 대응됩니까? 기자력 F랑 대응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전류는 뭐랑 대응됩니까? 자속과 대응됩니다. 여기는 전류가 흐르고 여기는 자속이 흐르니까. 그리고 여기에 전기 저항은 자기 저항과 대응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만 하시면 거의 끝이 났습니다. 한번 정리는 해볼게요. 자, 우리가 기전력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볼트가 되겠죠. 근데 기전력을 뭐로 표시했습니까? V로 표시했죠. 단위는 볼트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기전력에 대응되는 걸 찾아야겠죠. 뭐가 됩니까? 당연히 기자력이 되겠죠. 그리고 F로 표시를 하고 단위는 뭐가 됩니까? 우리가 자위의 단위가 뭐였어요? 암페어 턴이었죠. 그래서 암페어 턴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은 기전력으로 인해서 뭐가 발생했습니까? 전류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전류 I가 되는 것이고. 자, 전류에 대응하는 애가 뭡니까? 기자력에 의해서 뭐가 발생했죠? 자속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류와 대응되는 거는 자속 파이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전기 저항. 자, R은 우리가 어떻게 외웠습니까? R은 뮤 S분의 L. 근데 고유 저항을 밑으로 놓게 되면은 우리가 도전율 분의 L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기 저항에 대응되는 것이 자기 저항이 됩니다. 이 자기 저항 RM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뮤 S분의 L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 자기 저항식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자기 저항은요. 뮤 S분의 L입니다. 전기 저항은 K S분의 L이에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 K와 뮤가 대응된다라고 보셔도 돼요. 자, K는 뭡니까? 도전율입니다. 뮤는 뭐였어요? 투자율입니다. 도전율의 의미는 뭐죠? 도전율이 크면 어떻게 돼요? 전류가 잘 흐릅니다. 뭐라고요? 전류가 잘 흐릅니다. 투자율이 크면 어떻게 됩니까? 투자율은 자속이 투과하는 정도죠. 즉 투자율이 크다라는 거는 자속이 잘 흐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고 자속이 잘 흐르는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얘네 둘이가 어떻게 된다? 대응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밑에다가 한 번 더 복습을 하겠습니다. 이 도전율이라고 하는 K와 대응되는 것은 뭐가 됩니까? 투자율이라고 하는
뮤와 대응이 된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류 밀도라는 게 있었죠. 우리가 전류 밀도. 자, 우리가 전류 밀도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S분의 I로 나타냈습니다. 그럼 여기는 무슨 밀도? 전류랑 대응되는 게 뭐였어요? 자속이었잖아. 그래서 자속 밀도가 됩니다. 그래서 자속 밀도니까 B라고 나타내고 전류 밀도 뭐 여기 I, 스몰 i였죠. 그래서 뭐 똑같습니다. 자속 밀도니까 B는 S분의 파이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대응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유의하셔야 되는 게 앞에서 계속 제가 전개와 자개를 비교했죠. 그러다 보니까 얘도 전개와 자개다 이런 개념으로 가시는데 아닙니다. 얘는 전개, 자개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얘는 전개와 자개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속이잖아. 자속과 대응되는 것을 찾으시오. 그러면 시험 문제에 전류가 맞는데 예를 들어서 전속이 나온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전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여기 투자율이죠. 그럼 투자율과 대응되는 거 뭐예요? 도전율이죠. 근데 여기 뭐가 나옵니까? 유전율이 나오는 거예요. 유전율. 유전율 아니라고요. 이해되시죠? 여기 자속 밀도랑 대응되는 거 전류 밀도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 뭐가 나오고 있어? 전속 밀도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거 아니라고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또 설명드리니까 제가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자, 시험 문제 이게 나옵니다. 밑에 좁아가지고 위에다 적을게요. 지금 전기회로에 대응되는 애가 전개의 색이이다. 자기회로에 대응되는 애가 자개의 색이 H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거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아니 강사님 지금 전개랑 자개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그럼 틀렸겠지 하시는데 요거는 맞아요. 아 얘는 왜 맞아요? 자 우리가 전개의 색이 보시면 단위가 뭡니까? 볼트 퍼 미터예요. 자 우리가 자개의 색이 단위 보시면 암페어 턴 미터가 됩니다. 맞아요? 잘 보시면 지금 볼트가 뭐랑 대응되는 거예요? 암페어 턴이랑 대응되는 거지. 볼트가 뭐였어? 기전력이었잖아. 암페어 턴이 뭐였어? 기자력이었잖아요. 미터 똑같고 즉 전개의 세기와 자개의 세기가 의미하는 건 그냥 기전력과 기자력이 대응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되고 전개회로와 자개회로는 전개와 자개를 비교한 게 아니다. 이것까지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은요. 공극이 있는 자기회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앞에서는 제가 자기회로를 네모나게 그렸죠. 철심을 네모나게 그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냥 동그랗게 그린 거예요. 그럼 자기회로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전류가 들어가게 되면은 자속이 발생한다라고 했고 이 자속이 철심을 뱅글뱅글 돈다. 근데 그때 자기 저항값이 있다라고 했죠. 그럼 이 파트는 이 자기 저항이 포인트입니다. 그럼 여기서의 자기 저항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기 저항 어떻게 구합니까? Rmn. 자, 공식이 어떻게 된다라고 했죠? 뮤 S분의 L이다.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요렇게 구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뮤가 의미하는 건 뭐죠? 투자율인데 이 철심의 뭐가 됩니까? 투자율 뮤가 되는 것이고 S 단면적이죠. 이 단면적은 철심의 단면적 S가 됩니다. 그럼 길이는 뭐냐면은 요게 되는 거예요. 요 길이. 딱 정확하게 철심의 중앙을 지나는 길이. 얘를 우리가 자로의 길이다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자로가 뭐냐면은 자속 자자의 길로자입니다. 즉 자속이 움직인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평균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철심 중심부를 지났다. 여기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란색의 길이를 L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값들을 다 넣었을 때 이 회로의 자기 회로의 자기 저항값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회로가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즉 지금 보시면 이제 끊겼다라고 볼까요? 여기 공극이 생깁니다. 이 공극이 뭐냐면은 공자가 구멍 공자의 극은 틈극입니다. 즉 구멍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에어 갭. 그러니까 여기는 공기니까 에어 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공극이 생기게 되면은
자기 저항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지금부터 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공식 쓰기 전에 상식적으로 여기서 공극이 생기면은 저항값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부 다 강자성체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철의 투자율을 우리가 뮤라고 했죠, 뮤. 그럼 이 공극의 투자율은 뭐가 됩니까? 뮤 제로가 되겠죠. 여기는 진공 공기 중이니까. 그러면은 뮤보다 뮤 제로가 당연히 작겠죠. 그럼 여기가 작다라는 얘기는 뭐죠? 투자율 값이 작다라는 거죠. 그럼 투자율이 작다라는 거는 자속이 잘 통과하지 못한다. 그럼 자속이 잘 통과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자기 저항값이 크다라는 거죠. 자속이 못 흐르도록 막는 저항값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공극이 생기면 여기서 여기로 갔을 때 자기 저항값은 증가한다. 그래서 그 증가율을 시험 문제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의 자기 저항값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부분부터 구해볼게요. 이 부분. 철심 부분. 딱 이 부분에 자기 저항값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은 어차피 뮤 S분의 L로 구하면 되겠죠. 잘 보시면은 뮤 들어갔고요. 자, S 여기에 단면적이죠. S 들어갔고요. 그럼 L이 달라지죠. 자, 분명히 여기 전체 길이가 L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공극의 길이를 제가 L하고 G다라고 하겠습니다. 에어 갭 할 때 그 갭의 약자예요. 그럼 요 길이가 LG이기 때문에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L에서 요 값을 빼야 되죠. LG 이렇게 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계산할 때는요. 이 전체 L 값에 비해서 이 LG라고 하는 거는요. 엄청 작습니다. 사실 공극이라고 하는 거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지만 틈이에요, 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LG 값이 L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 주시고 얘는 그냥 뮤 S분의 L로 계산해도 큰 무리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부분의 자기 저항값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M이고요. 뮤 S분의 L인데 여기에 투자율은 뮤제로가 되는 거죠. 그럼 뮤제로를 넣습니다. 자, 면적은 똑같죠. 여기도 S 면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S 해주시고. 자, 길이는 뭐가 들어갑니까? LG가 들어가야겠죠. LG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더하면 돼요. 자, 우리가 자기 저항도 전기 저항과 마찬가지로 직렬이면 더하면 되고 병렬이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더하기분의 곱하기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더하기분의 곱하기.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요, 얘네들이 직렬로 연결된 형태입니다. 왜? 우리가 전개로에선 직렬 연결이면 전류가 일정하죠. 그럼 자기회로에서 직렬 연결이면 자속이 일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흐르는 자속이나 공극에 흐르는 자속이나 어때요? 일정하죠. 직렬 연결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그냥 더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두 개를 한번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노란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RM 최종값은 뮤 S L 더하기 뮤제로 S에 LG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여기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니까 증가율을 보겠다. 그러면은 얘 분의 얘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여기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공식이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붙여서 정리를 할게요. 자, 제목은 뭐냐면은 공극 발생 시 저항의 증가율이다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자, 일단은 얘 분의 얘이기 때문에 뮤S분의 L 밑에 적어줍니다. 뮤S분의 L. 그리고 얘 넣어주면 되겠죠. 뮤S분의 L. L 더하기. 그리고 뮤제로 S L G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얘를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자, 어떻게 정리하냐. 자, 얘부터 계산합니다. 얘 1번. 그리고 얘 2번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뮤s분의 L, 뮤s분의 L이죠. 따라서 그냥 1이 됩니다. 1. 1이 되게 됩니다. 자, 1 더하기. 자, 빨간색 계산해 볼게요. 뮤s분의 L 분의 뮤제로 S분의 Lg죠. 그럼 일단 SS 어떻게 됩니까? 약분이 됩니다. 그리고 변분수 꼴이죠. 뮤 L분의 뮤제로 Lg죠. 그럼 우리가 가운데 뮤제로 곱하기 L은 어디로 갑니까?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L에 뮤제로 L이다 할게요. 뮤제로 L이다. 자, 그리고 바깥에 거 뮤와 LG도 곱하죠. 근데 얘는 어디로 갑니까? 위로 가는 거죠. 그래서 뮤 LG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단순 수학이죠. 여기에다가 그대로 적어 볼게요. 뮤제로 L분의 뮤의 LG.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식 꼭 기억을 해두시고 얘가 변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1 더하기에 저희가 뮤라고 하는 건 뮤제로 뮤제로죠. 네, 뮤s 뮤제로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됩니까? 1 더하기 뮤제로분의 L이고 뮤라고 하는 건 뮤제로 뮤s LG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잖아. 그럼 여기서 뮤제로 약분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1 더하기 L분의 LG L분의 LG에 뮤s가 곱한 형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 두 공식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요거 공식 외우셔도 되겠지만 지금 과정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맞죠? 유도 과정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유도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합니다. 옆에 개념하기 문제 있는데 개념하기 문제는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7장 자성체와 자기회로였습니다.